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거 역사 전시관. 수원 선거연수원 별관동 1층에 개관한 상설 전시관인데요. 민주선거 70주년과 6.13 지방선거를 기념해 설립된 전시관으로 우리나라 민주선거 70년사를 일목요연하게 전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거 전시체험관은 우리나라 첫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첫 선거 이후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였음을 축하하고 또 지난 6월 13일 날 있었던 제7회 지방선거를 홍보하기 위해 5월 23일 수원 선거연수원 별관동에 개관했습니다. 전시관은 민주선거 70년사, 선거관리위원회사, 선거체험존으로 구성됐는데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비롯해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수원 선거연수원에 위치한 전시체험관입니다. 네, 여기는 민주선거 70년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전시를 해놨는데요. 먼저 여기서는 민주선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48년 50총선거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는 1948년 50총선거인데요. 재헌국회를 구성할 임기 2년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선거입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이렇게 총천연색 컬러 포스터로 제작이 되었고요. 손에 투표 용지를 든 사람들이 독립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첫 선거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고 실제 투표율도 95%라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첫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 이날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민주선거가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표용구는 지금과는 다른데요. 기표용구로 사용되었던 대나무와 탄피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표시를 잘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투표 용지에 원하는 후보자의 기표를 했습니다. 이어 민주선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네, 여기는 1956년 제3, 4대 정부통령 선거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신익희 장면 후보의 선거 벽보인데요.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 구호는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선거 역사에서 선거 구호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이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 구호에 맞서 자유당에서는 갈아봤자 더 못산다,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선거 구호로 대응했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이 자유당의 완장인데요. 이렇게 완장을 찬 자유당 완장 부대들이 투표소를 점거해서 투표함 바꿔치기라던가 3인조, 5인조 투표를 주도하면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바로 4.19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자료가 4.19 혁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입니다. 1960년 4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4.19 혁명.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정권 교체를 요구한 민주혁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근대적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70년이 지났죠. 그런데 우리가 민주선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민주화 이후에 한 30여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놀랄 만큼의 민주주의 발전을 일으킨 했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선거 이행 과정은 장기간 지속되었던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켰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선거의 공정성이 확대되어 가면서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국민 주권이 좀 더 실질적 의미를 갖는
주권으로 행사되기 시작했다라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1963년 5대 대선부터 직선제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1971년 제7대 대선을 끝으로 다시 간선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대통령 간접 선거의 시대와 독재 정권 하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노력은 6월 항쟁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김대중, 김영삼의 모습이 담긴 민주통신이라는 잡지도 보실 수 있고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첫 선거는 바로 제13대 대통령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선제 개헌 이후 첫 선거였던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배경 사진을 보시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의 연설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의도 광장을 꽉 채울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이 노태우 후보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4파전으로 치러졌는데요. 당시 김영삼 후보는 군정종식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안정이라는 구호를 내건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공정선거를 위한 노력의 첫 시작. 선거관리위원회의 역사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1월 21일 창설되었습니다. 5.16 이후 1962년 최초의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초대 위원장인 사광욱 위원장의 담화문인데요. 선관위의 엄정 중립 공정 관리라는 역할을 청명하였습니다. 여러 굴곡진 사건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더욱 꼿꼿하게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지난 70년의 선거 역사는 우리 선거가 발전해온 역사인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선거 박물관은 아직 건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곳 전시체험관은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알차게 구성해서 우리 선거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국내 유일한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아주 유용한 공간일 뿐더러 향후 선거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민주선거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대한민국 70가지 선거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1948년 5월 재헌 국회의원 선거부터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까지 민주선거 역사를 담았는데요. 선관위 10명의 편찬 실무단이 원고를 작성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감수를 맡아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든 70가지 선거 이야기는 1948년 재헌 국회의원 선거부터 민주선거 7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선거 70년의 여정에서는 최초 선거부터 선거사의 역사적 순간을 정리했으며 2부 공명정대한 선거제도에는 1958년 현행 공직선거법의 모태가 된 민의원 의원선거법 제정과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등 선거제도와 선거관리기관의 변천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부 아름다운 선거문화에서는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담아 선거의 의미를 재조명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근대사를 이끈 한 축이 선거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70년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70가지 이야기를 선별해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채택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가치의 경중 문제가 아니고요. 지면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은 향후 더 좋은 책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대서사뿐 아니라 에피소드 중심의 소서사들도 눈에 띄는데요. 그중 재미난 건 기표용구 변천사. 1950년대에는 탄피나 대나무를 이용했는데요. 기표용구의 모양은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사람 인자로 바뀌었는데요. 1994년부터 전복자로 확정된 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선거 관련 사건도 있었는데요. 6월 항쟁 이후 첫 번째 직선제 대선이 치러졌던 1987년 여권의 1로, 야권의 3김 후보들이 격돌했던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일은 결국 44시간에 걸친 구로구청 점거 농성으로 이어지면서 사건의 규모도 커졌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구로을 선거구의 부재자 투표함. 투표 마감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구로구 선관위가 투표함을 옮기려 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들이 부정투표 용지가 들어있다며 막아섰습니다. 결국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고 200명 넘게 구속된 희대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후 문제의 투표함은 봉인된 채 선관위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2016년 한국정치학회의 요청으로 투표함이 열렸습니다. 과연 개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부재자 투표함에는 당시 선관위 추정치와 마찬가지로 4,325표가 들어있었는데요. 기호 1번인 노태우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표 상황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5월 30일 오후 5시에 투표가 종료된 후 6월 1일 오후 8시가 돼서야 전북 김제를 마지막으로 개표를 완료했습니다. 그때부터 밤샘 개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익숙한 선거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 제3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정치권의 고민은 깊어졌는데요. 선거일을 1, 2개월 앞당기는 조기 실시 방안과 12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6월 13일 실시. 당시 전국 단위 선거 최저 투표율인 48.9%를 기록하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민주사회로 가는 길목엔 언제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온 만큼 앞으로도 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주선거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고요. 이 제도적 틀 하에서 후보자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문화가 결합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개선 노력들이라든지 문화 개선 노력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 과정의 선거 과정의 행위자들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당, 후보자, 유권자, 정치인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모두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꽃 투표.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을 선택하고 투표합니다. 그런데 과연 투표만 한다고 끝인 걸까요?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치.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뒷받침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투표 외에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5천만의 영혼이
깨끗한 정치를 위한 아주 손쉬운 참여 방법, 바로 정치 후원금 기부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정치 후원금은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후원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치 후원금, 대한민국 정치의 밑거름이 됩니다. 정치 후원금은 성격에 따라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후원금은 개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를 통해 직접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정치인이 직접 정치 자금을 받을 경우 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 자금을 조달해주는 제도입니다. 기탁금은 특정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인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의 국고 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기탁금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무원이나 학교의 교원들도 기부할 수 있는데요. 후원금은 한 사람이 각각 500만 원,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기탁금은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에게 왜 돈을 후원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대체 정치 후원금은 왜 필요한 걸까요? 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국민이란 이름의 진짜 정치인입니다. 정치활동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금과 기탁금의 형태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은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한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고 대한민국 정치의 밝은 미래를 후원하는 일, 정치 후원금 제도. 한 명 한 명의 작은 손길이 만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성이 5천만 손길과 만나 우리의 꿈과 희망으로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정치 후원금, 대한민국 정치에 힘을 실어주세요. 정치 후원금 기부를 통해 국민들은 투표와 같은 정치 참여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 후원금 기부를 통해 후원인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정치 후원금이라는 장치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당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지할 수 있고,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투표 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과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통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경쟁을 통한 건강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정치 자금을 하드머니와 소프트머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드머니는 개인이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주는 정치 자금으로 액수의 제한이 있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받습니다. 소프트머니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가 정당에 지원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정치활동위원회 팩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선거철이 되면 다양한 슈퍼팩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슈퍼팩은 캠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후원단체로 외곽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펼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자금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다는 점, 후보나 정당과의 접촉이 금지된다는 점이 팩과 다른데요. 무제한 간접 지원 방식의 슈퍼팩은 TV 광고비 등 액수 제한 없이 원하는 후보들을 간접적으로 지지합니다.
또한 슈퍼팩의 자금은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운용되는데요. 2010년 슈퍼팩 제도가 미국 정치에 등장한 이후 대선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 중심이 된 슈퍼팩의 지원을 받아서 이 본인이 그 정치 자금 걱정 없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사실 슈퍼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돈이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다만 여태까지는 이제 소액 모금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 거대한 돈을 모아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원하게 했는데 이 슈퍼팩 제도가 도입된 것은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한마디로 합법적으로 거대한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대선이나 이런 중요 선거 때마다 정치 자금의 액수를 높여오는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었다고 봅니다. 영국은 후보자 중심이 아닌 정당 중심으로 기부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등록된 정당만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개인, 회사,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해진 기부 한도액은 없지만 모금액의 일정 한도를 넘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재정대리인 제도가 있는데요. 후보자가 지정한 재정대리인을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는 금지.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치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고 정당이 구성한 자금관리단체를 통해서만 기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으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들의 정치 자금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규제들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핵심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분기별 회계보고는 물론이고 선거를 앞두고 $1,000 이상 기부를 받으면 48시간 안에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선거위원회 사이트에 기부금 내역과 사용처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은 선관위가 공고한 지 3개월 이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욱더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실시간으로 이 정치인이 후원금의 돈은 이 카드로만 쓰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카드를 썼을 때 누구든지 카드를 열어볼 수 있게 하고 얼마를 거두었는지 알게 해야 되는데요. 기성의 후원금 제도를 개선해서 그걸 오픈해서 정치 자금을 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모금하자 했을 때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큰 정경유착이나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정치 자금, 이 후원금 모금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고 있는 정치 신인에 대해서만 좀 더 폭을 열어주는 이런 행태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후원금 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휴대전화 요금이나 간편결제로 기부하는 방법. 사이트 접속이 어렵다면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카드 포인트인데요. 정치 후원금은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세게 때리네. 근데 이거 포인트로 결제가 된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신용카드를 엄청 쓰기 때문에 포인트 엄청 많거든요. 실제 매년 쓰지 않고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가 무려 1,3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포인트로 기부하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는 내 카드 포인트.
이제 더 이상 버리면 안 되겠죠? 정치 후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이뿐만 아닙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요. 정치인들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건강한 정책을 실현하게 됩니다. 매년 사라지는 1,300억 원의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실현에도 앞장서고 경제도 살린다는 사실. 매년 사라지는 1,300억 원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용 가능. 정치자금 후원금 제도가 정치 자금의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신다면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 후원금이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예방하고 감시하고 안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정치 실현을 위한 작지만 큰 힘. 개인의 소중한 후원들이 모여서 좋은 정치가 되어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